오늘 모신 손님은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려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정치부심의 한 멤버,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따가 또 정치부심 우리가 또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따로 빼서 또 급하게 또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정치부심에서 워낙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또 이렇게 따로 불러주시니까 더욱 영광입니다. 예, 사실 그 자리에서 뭐 김성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네네. 또 사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 때 나가셨는데, 예, 그래서 그 시간에 한번 좀 김성회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정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보를 드릴 새도 없이 떨어지셨어요. 그러게요. 예. 면접에서 면접에서 광탈했습니다. 예, 그래요. 참 제가 이번 선거도 그렇고 지난 선거도 그렇고 또 지지난 선거 때 제가 수혜를 입어가지고 먹은 건너뛰고 지난 선거 때 보면은 뭐랄까요, 실력대로 그리고 정말 무명의 사람이라도 진정성만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곳이 정치가 아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유튜브 방송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정치평론 활동을 하면서 이분은 꼭 좀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는 분들 중에 그냥 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낙마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더 선진화되면은 진정성만으로 또 실력만으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김성회 소장님 모시고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로 이제 나가실 마음을 굳히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뒤늦게나마 또 이렇게 그게 이제 자리로 열린민주당에서 기존에 있던 1000명의 당원들, 그러니까 당원들 중에서 1000명을 임의로 추출해 갖고 그분들에게만 3명씩 추천을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대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열린민주당으로부터. 열린민주당에서 그 중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데 이 랭킹 안에 저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랬군요. 오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사실 뭐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다가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정치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고요. 그 당시에 뭐 이제 거론되던 분들이 뭐 주진영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분들이 많았어요. 양준일 씨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 수가 적었지만은 우리 김성회 소장 같은 분은 정말 이 양반 꼭 국회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민들이 꽤 있었나 봐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추천해 주셔서 좀 오랜 시간 고민해서 응답을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그러니까 열린 공천 심사단하고 당원 모집을 하고요. 내일 저녁 8시가 되면 그 모집은 종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내일 8시까지 신청한 분들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예, 당원하고 열린 공천 심사단하고가 투표할 권한이 생기고요. 당원 50%, 그다음에 공천 심사단 50%에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실명 인증을 거쳐서 투표를 하면 그 결과를 이제 당 중앙위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서 명단을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실력과 진정성이 있으면은 국민에 의해 선택받아서 국민이 공천을 결정하는 뭐 그런 그림과 가장 많이 근사한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라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사실 순번을 내부에서 정하거나 아니면 당 총재가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막 이제 당마다 어떻게 민주적인 절차를 만들 건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선관위가 그렇게 하라고 또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무를 좀 보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열린민주당에서 그런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론되던 이런 분들이나 우리 진영에서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거 추천해 주셔서 그런 분들 중에서 좀 다 수락을 하신 건 아니고
거론된 분 중에 이제 거절하신 분도 계시고 네. 한번 하겠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걸러지는 절차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거절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예. 자, 뭐 저는 거론이 안 됐던 최근 것 같고. 당적은 자유한국당 아니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제가 거기서 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미래통합당하고 아직 인연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우리 김성애 소장님.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 되니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은 어찌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당인데 어떻게 같은 총선에서 이렇게 당적을 바꿀 수가 있는가? 또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만으로 이제 47인데 네. 정치를 제 이름을 걸고 하려면 더 이상 나이를 먹어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세대 교체까지는 아니지만 세대의 안분과 분배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 대선 거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들고 나왔던 것은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제 싱커이라는 연구소 운영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네네. 패널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이 정치적 의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런 소셜미디어의 기능들에 대해서 정치인 이런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지난번 이제 면접을 더불어민주당 면접을 볼 때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 그냥 보좌관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답들을 많이 하셔서 네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이런 종류의 새로운 21세기형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정치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당에서 활동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건 네.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이제 당을 옮겼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물론 저는 뭐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고 두 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그 뒤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회 소장은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보좌관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엄청 많죠. 예. 유시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이제 신계륜 의원 실의 보좌관 출신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김경수 의원. 김경수 예. 경남도지사. 예, 거기 이제 신계륜 의원실 비서 출신이고. 그렇군요. 기동민 의원도 신계륜 의원실 비서관 출신이고. 그렇군요. 김성환 의원 노원에. 그렇죠. 또 신계륜 의원실 맞습니다. 비서관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하남에서 도전한 최종현 의원. 또 신계륜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고. 예전에 많습니다. 그 경기도 저도 신계륜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고.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의원도 네네. 이상수 의원 그렇습니다. 보좌관. 그렇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그렇고 유력한 그런 정치인들 상당수가 또 이렇게 국회에서 정치 문턱을 넘을 때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30대 때는 뭐 사실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정치적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거 아니면 이제 시구위원으로 가는 트랙이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되는 당이고 또 큰 당이고 또 여당이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좀 문턱들이 높고 또 뭐 김용민 파문 이후로 뭐 사실은 정말 논란이 없는 후보로 가고 싶은 마음에 네. 그 굉장히 이런저런 조건 많이 따지고 또 가급적이면 검증된 사람 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치 신인들에 대해서 문호를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이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들 보면은 40대도 사실은 정말 중년인데 50대 이상의 그 잔치가 돼버린 게 아닌가. 청년 정치는 참 길을 펴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러니한 건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그때는 당 대표도 아니고 당 총재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전권을 휘두르던 시절이었고 그때는 내가 젊은 사람들로 젊은 피로 할 거야 이렇게 정하고는 그 당시 이제 30대 중후반에 386대를 대거 공천을 해서 네. 서울시의 요지에다 네. 보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거나 한 번 쉬었거나 해서 일단 다 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100% 전략 공천 같은 느낌이었던 건데 그렇죠. 예. 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시스템 공천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안정적으로 지역구를 운영하고 있는 386 의원들한테 나가라고 할 명분이 없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시스템 공천이 좋은 면도 있는데 물갈이가 쉽지 않아요. 정치신이 무슨 기반과 무슨 세력이 있다고 그 기성 정치인들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어려움이 또 있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신인의 틈새로서 열린민주당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전반적인 구조로 놓고 보면 제가 이런 말씀 오늘 좀 하나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정당 투표의 판세를 놓고 보면요. 맨 오른쪽에 2를 자유공화당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30을 미래한국당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오늘 뭐 미래한국당 당대표들도 사퇴하고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예. 여튼 이 미래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보수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이렇게 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알겠지만 30%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당이 등장을 하냐면 국민의당이 들어와요. 국민의당이 근데 지금 뭐 5에서 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게 다 합쳐도 40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보수는 50이 넘는단 말이죠. 네네. 그럼 10몇 %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 이쪽 민주진영은 45로 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다 가진다고 해도 예. 그 중간에 공백이 15에서 20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념이 나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분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종인 박사 같은 사람입니다. 뭐 깔끔하게 하겠네. 봐요. 네. 예, 뭐 깔끔하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저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열린민주당과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표를 경합을 할 사이처럼 보이지만 네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의당을 찍어오다가 이번에 정의당 안 찍기로 마음먹은 민주당 분들이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주진영 선생이나 안홍구 국세청장 같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네.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죠. 이 중도층에서 뭔가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싶은 사람들이 국민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을 놓고 저는 저울질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놓고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하면 그런 기분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표가 많이 나올 때는 중도에서 자유한국당 도저히 못 찍겠는데 안철수는 아직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를 안 냈으니까 모르지만 네.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진영 선생 이런 분들 들어와서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한국이 대한민국이 실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당 찍을 사람들이 돌아서서 열린민주당을 찍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폭보다 더 넓게 저희가 민주진영으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가야 될, 그러니까 뭐 연합 비례정당으로 가야 될 표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확장할 수가 있다. 열린민주당. 거기에서도 물론 표가 오긴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포지셔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민주당 진영의 표를 가져오는 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싸움인데 네. 열린민주당이 저도 후보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네. 중도 진영에서 국민의당 표를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충분히 거기는 완전히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먹을 땅이 넓다고 생각해서요. 네. 거기서 오히려 더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그래서 그 손혜원 의원 얘기도 좌우로 열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그런 의미랑 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보수의 그 표 10%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그런 알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찬반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자유한국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대결의 구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그려서 그 네. 중간에 있는 표들을 가져오는 작업을 한다면 네. 문재인 정부에겐 더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소장님, 여러 정견들 또 현상 분석이라든지 또 앞으로 또 이 전국 전망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한 의견을 그동안 제시해 오셨는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게 예. 보좌관 하신 거 정도는 뭐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 태어나기는 서대문에서 태어나서요. 한 살 때 그 반포동 주공 아파트. 반포동? 예, 윤선이 누나랑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조윤선. 네. 그 선거 공보물에 보니까 저 다니던 주차장이 보이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뭡니까? 조윤선 씨하고 알아요? 모르죠. 저는 조윤선 씨를 아는데 조윤선 씨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더라고요. 반포라면은 강남 8학군? 네, 그렇습니다. 오, 강남 8학군 출신이시구나. 네. 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려대 들어가셔가지고 네. 또 이것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강남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제가 삼성동으로 이사를 가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경기고등학교. 네. 그래요. 예. 그때 아마 아버지께서 경기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니까 거기를 가자 그러셔갖고 아버지는 이제 서울 사대부고 출신이신데 네네네. 예, 거긴 이건희 회장이랑 동기시고. 근데 사실 뭐 근데 할 말은 아닌데 예. 아버지는 저기 등록금을 다 못 내는 가난한 형편이어서 결국 예. 이제 학교 다니다 잘렸다 그러시고 아이고 그래요. 예. 그러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삼성동으로 이사를 가서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도 저랑 같이 고려대 이과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문 후배인데 네. 저한테 권해주셔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가 오니까 가서 환경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지구환경과학과에 들어가서 지질학과였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네. 거기를 졸업을 하려고 처음에 이제 그 과학자가 되는 게 일관된 꿈이었는데 네네. 제가 대학 들어갔던 1학년 때가 이제 그 명지대학교의 강경대라는 학생이 그렇죠. 시위에서 후방에 있다가 네. 길 가던 그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 8명에게 둘러싸여서 그렇습니다. 쇠파이프로 두개골이 함몰될 때까지 왔다가 심장마비로 결국은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1991년 일입니다. 1991년 일인데 예. 그러니까 강남에서 굉장히 편하게 나고 자란 저로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사람을 백주대낮에 쇠파이프로 그것도 진압봉도 아니고 쇠파이프로 때려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것에 경악했고 그러면 과정에서 이제 학교 가면 또 이제 선배들이 5.18의 진상 뭐 이런 비디오도 보여주고 이런 그러니까 남들 다 거치는 과정을 거쳐서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됐고요. 네네. 결국 이제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까지 하고 졸업을 하고 저는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 가서 만기 제대를 하고 그러고 그때까지 쭉 쌓았던 학생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무슨 혁명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 그림이라는 것을 그 20대 때 깨달았어요. 선거를 통한 집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선거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대하자마자 그 동대문을 지었고 허인혜 위원장이 거기서 이제 시작하던 때였는데 네네네. 그분 그때 나이가 39이었는데 그때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동대문에서 지역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제 정치적 인생을 시작을 했고 근데 지역 사업이란 뭡니까? 거기 이제 그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방도 조그맣게 하고 뭐 야학까지 규모는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저녁이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 운영을 하면서 그 동네 분들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허인혜 위원장이 출마를 했는데 당시 이제 후보가 오선에 동대문에서 20년째 정치하는 김영구 의원이라고 연구 없다. 연구이 있다.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맹렬한 기세로 쫓아갔는데 저희가 11표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8만 표였는데 하여튼 표차가 11표 차로 떨어져갖고 허인혜 후보가.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화가 나갖고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제가 유권자 명부를 싹 다 뒤져갖고 32명의 위장전 입자를 잡아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무효가 됐고요. 진짜? 제가 선거를 무효로 만든 사람이에요. 11표 이상의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넉넉히 입증된다 이렇게 돼갖고 그 선거 결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재선거를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음 아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선거를 하게 돼서 우리 송파에서 떨어지고 노시던 홍준표 의원이
아, 홍준표가. 예. 아, 그래요. 거기에 동대문으로 돌아와서 허인회 위원장을 꺾으면서 동대문의 맹주가 됐죠. 야, 이게 죽 써서 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 커리어를 쌓은 정치인으로 만든 사람이다라는 자랑을 좀 제가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 김영구 당선을 무효화한 네. 주인공이 바로 김성회 소장이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거를. 야, 얼마나 집요하게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뭐 그냥 설렁설렁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자료 다 뒤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김영구 의원의 그 수건이나 시계가 붙어 있던 집, 거울 붙어 있던 집 사진 다 찍으러 다니고요. 그때는 저기 필름 카메라 아직 쓰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아니에요.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와. 그 돈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여기저기 녹음하러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저녁 때 들어오면 그 십몇만 명 주거하는 사람들 네. 주소랑 거주지랑 인원수랑을 다 체크해서 예. 뭔가 좀 많이 사는 집들을 다 찾아내고 그 중에서 그다음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집 찾아서 22평짜리 아파트에 10명이 거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를 적발을 해서 이야, 대단하시네, 진짜. 선거운동 그렇게 했으면 이겼을 텐데 제가 참 늦게 깨달아갖고. 야,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어쩐지 김영구가 왜 자빠졌지 싶었는데.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 그 길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도미를 하셨죠. 김영구 씨가. 예. 그래요. 아니, 또 우리 김성애 소장님도 도미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그 난장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때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시의원이 한 바퀴 동네를 돌고 오시더니 이번 선거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악수를 해보면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 감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민기에게 박성민 대표 하는 일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92년에 이미 이민 가서 미국에서 저를 제한 모든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이제 한국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뵐 겸 그 아메리칸 폴리틱스에서 선거학도 공부할 겸해서 이제 그 원서를 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야, 이게 지금 90년대 돈 봉투 뿌리던 그렇게 해서 그 민심이 조작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선진 정치에 대한 그런 큰 그림과 또 구상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미국으로 가신 거군요. 그때 이제 30살, 31살 이러던 시절인데 20년 후에 내가 대통령을 만들겠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몇 년이에요, 그때가? 2000년. 2000년이었는데 2020년쯤엔 내가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갖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될 자질은 없는 사람이라 남을 대통령을 만드는 일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이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다가 응급실에서 이틀 만에 그냥 그 췌장염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세워놨던 모든 계획은 어그러지고 그냥 이제 가족들하고 생존 게임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국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제 형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그냥 가족들이랑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넘게 자영업 현장에서 뭐 샌드위치 가게, 통닭집, PC방 뭐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PC방 다쳤어요. 이제 잘 될 때도 있었고 망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부침을 겪으면서 그래서 제가 다른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30대 돈 아까운 줄 알고 정말 일을 갈면서 자영업자로 좀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 그 사실은 이제 이제 선진 정치를 배워가지고 과학적인 정치를 배워서 이제 우리 한국 정치를 보다 발전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미국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아버지께서 급소하시고 또 생계 전선에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생계에 저당 잡힌 그런 삶을 한 10년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제 형제들하고 뭐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또 그냥 살면 또 사는 거였으니까요. 쉽진 않았는데요. 또 그때는 잊어먹고 살고 대신 이제 그 헛헛함을 LA 노사모에 나가서 노사모 활동으로 LA의 노사모에서
예, 그 대선 전부터 LA 노사모에서 2002년 대선 전부터 활동을 했고 네. 그때 뭐 LA 노사모 회원들 그 정말 대단했던 게 우린 선거를 못 하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선전하는 팜플렛 조그맣게 만들어서 네. LA 공항에 나가서 공항 라운지에서 한국 들어가는 여행객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좋은 당신들은 사람이라고. 투표할 수 있으니까. 예. 노무현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보시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희망돼지 저금통도 모아갖고 돈 모아서 한국에 붙이기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인연으로 2009년까지 LA 노사모 간사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대표 일꾼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예. 그 이제 정치를 하진 못해도 또 공부를 하진 못해도 노사모 활동으로서 또 이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뭐 나중에는 조국 교수 초청 강연회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정치적 활동이라는 게 사실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2007년에는 무슨 캠페인이 한인사회 대대적으로 벌어졌냐 하면 일본 정부가 그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그 결의안을 미 연방 하원 의원에서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 동부의 김동석 소장을 중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네네네. 이제 캘리포니아에도 그 챕터가 생겨서, 네. 저도 거기에 이제 간사의 한 사람으로 코디네이터로 뛰어들어서, 그렇죠. 예. 이제 서명 주말마다 이제 성당이나 마켓 앞에 가서 서명 받고, 네네. 서명지를 우편번호로 다 구분을 해서, 네. 그 지역구 의원 거를 한 300장, 500장 이렇게 모아서 그 동네 이제 지역구 의원의 그때 보좌관이죠. 네. 지역 수석 보좌관을 찾을 보통 다 워싱턴에 의원이 가 있으니까 네네. 500장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너희 의원들 사인을 해라.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많이 했는데 공화당이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또 로스앤젤레스 쪽은 캘리포니아 쪽은 공화당이 좀 강하잖아요. 예, 공화당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랜덤으로 10장을 이렇게 들춰봐서 네. 이렇게 쭉 들춰봐요. 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이제 거긴 우편번호가 다 다르거든, 지역구마다. 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럼 앉아서 이제 면담을 들어주는데 예. 이게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예. 이 여성 인권 문제고 전쟁 범죄 문제인데 니네가 네. 동의 안 하면 우리가 이 500명한테 다 전화해갖고 니네 의원 사인 안 한다고 얘기하겠다라고. 그럼 동네에서 500표 떨어뜨리면 정말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예. 오.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몇 명 되는 하원 의원 중에 한 명인가 두 명을 빼놓고 결국은 다 받아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예. 민주당은 또 그냥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그 윤석원 대표님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부자고 사업가신데 공화당의 그 주요 후원자고. 네. 제가 그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서 같이 다니자 그러면서 그분이 저 공화당 가면 이제 공화당 골드 멤버 카드 당원증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고 찾아가서 서명용지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니네도 빨리 해라. 뭐 이런 활동들을 도와주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풀뿌리 운동을 한번 절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부에 있던 김동석 소장님의 제안도 있고 해서 네. 그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유권자 센터를 만드는 일도 제가 했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그 사실은 이제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의 이런 억울한 사연들 또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이런 운동이 결국 정치적 힘이 실려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한인 그 정치인들을 키워보자 이런 운동으로까지. 한인들을 우습게 보지 않게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돈도 이렇게 모아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네. 연방 하원 의원 직접 한인타운으로 초청해서 그분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연방 하원에서 네. 애니 팔레오마 바에가라는 의원이었는데 그 펀드레이징 이벤트라고 그러죠. 후원회 행사를 LA에서 열고 그분 모셔다가 돈 딱 건네주면서 예. 우리 법안 지지하느냐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돈은 받고 네. 나 이 법안 지지한다. 네. 이게 이제 교환이 되거든요 서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그런 재미를 한인들이 보면서 네. 좀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었죠. 야, 참 대단한 활동을 하셨네요. 아니요 이제 저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맡은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마치 제가 다 한 것이냐 이렇게 좀 과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이제 그 다음 해였죠. 예.
교육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교육구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분이 출마를 하셔서 제가 캠페인 매니저를 맡게 돼서 처음으로 한인 후보를 당선을 시키는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선까지. 그거 하던 중간에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서거하셨던 바로 그때여서 한참 나가서 이 유인물 뿌리고 선거운동 하다가 돌아오는 차에서 당시 우리 노사모 대표 일꾼하시던 제임스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때 저희는 금요일 오후였는데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저희는 토요일 아침이었고요. 그래서 김용민 PD님도 몇 번 보신 적 있는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님. 제가 그때 그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도사였어요. 예, 전도사 할 때인데 토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뭐 이래저래 그 전날 저녁에도 확인해 봤는데 주말에 총영사관은 문을 안 열어서 이 빈소를 차릴 수가 없다라고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당시는 MB 정권이었으니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MB의 변호사가 총영사관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 BBK 변호를 미국에서 이름이 담당했던. 뭐였더라? 저도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희가 교인들끼리 몇 명 모여서 어떻게 할지 하고 조문함을 하나 만드는 걸 시작으로 이 빈소를 LA에 차렸고요. 뭐 10시간, 12시간 오레곤주에서 샌디에고에서 이렇게들 찾아와서 서로 이제 막 그 슬퍼하고 그 아픔을 나누면서 그런 거를 보내는 기간을 또 함께 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미국 생활에서 그 LA 노사모가 저한테 준 정말 그 커다란 은혜. 지금도 활동을 내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요. 뭐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LA에 계신 분들은 검색에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 찾아서 회원 활동하시면 아주 재밌을 텐데 정말 재밌는 건 지금이 되니까 지금은 LA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단체가 됐답니다. 그러네요. 노사모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신생단체였는데 이제는 중견단체를 넘어서 최고령단체가 됐다고 해서 그래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그분들하고 같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법 이것도 역시 해외 우리 그 교민들 뭐 시민권 가진 다른 나라 국민이 된 분들 말고 영주권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또 길을 여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사람들이 외국에서 더 표를 많이 받을 줄 알고 중점 추진을 했고 근데 통과가 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김성곤 의원이 그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던 중이었거든요. 이번에 강남 갑에 출마하신 김성곤 의원 우리 좀 세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세계 한인 민주회의라는 전 세계 민주당 조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민주당에다가 이력서를 넣었어요. 당직자로 날 뽑아달라. 니네가 재외국민 선거를 하려면 외국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직자로 채용이 돼서 파트타임으로 월급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조직 세우는 일을 LA에서 2010년부터 해서 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고 미국 전국. 그래서 나는 꼼수다를 초청한 것을 제가 하기로 크게 맘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낙꼼수가 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고 그럼 거기서 유권자 등록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때 처음 시작은 사실은 하버드 대학 초청가견회를 보스턴 왕복 비행기표를 저한테 4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 낙꼼수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부탁을 해오셔서 내가 그럴 돈은 없고 대신 낙꼼수가 유료 공연을 하기로 해준다면 내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이 얘기는 다스베이더 나가서도 했었는데 그 LA에서 1,200명이 1,200석이 들어가는 극장이 있는데요. 그 극장을 30불짜리 그러니까 36,000원짜리 표로 매진을 시켰죠.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뭐 김용민 PD님, 뭐 김어준, 정수, 주진호 저야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애들 오셔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LA나 미주의 그 우리 교민들을 민주 교민들을 또 하나로 이제 뭐 결속시키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그만큼 그래요? 모였던 거는 81년인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망명 시절에 한 번 1,000명이 모인 적이 있다고 하고 근데 1,200, 300이 모인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요. 상당히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그때 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기억나시겠죠. 뭐 워싱턴 D.C., 예. 시애틀, 예. LA, 예. 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네. 보스턴 뭐 정말 종횡무진 다니면서 예. 아니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 인생에 그렇게 값진 경험을 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고 특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또 공지영 작가도 같이 했던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분하고 같이 서울로 돌아오게 그때 이제 됐는데 정봉주 의원이 기소가 된 상태라서 못 나왔죠. 예, 출국이 용이치 않아서 대타로 와주셔서 굉장히 재밌게 잘했었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낙검수를 불러주셔가지고 미주 전역에 순회 공연을 2번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2번?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2년에서 총선 대선을 앞두고 한 바퀴씩 돌아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저도 그때 되게 힘을 많이 얻었고 예, 굉장히 재밌었던 이벤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2012년에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 못했고 유신 정권이 복원됐습니다. 정말 눈앞이 까매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남들은 정말 어떻게 이민 가야 되나 이 고민할 때 2013년에 박근혜 취임하던 원년에 김성회 소장이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네, 제가 2013년 1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한 50일 후였는데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일단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된 게 너무 분해서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 세운 목표가 2017년엔 꼭 정권 교체를 할 거고 그 정권 교체를 하는데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욕심이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재국민 투표를 하느라 정말 뼈가 닳도록 무릎이 닳도록 뛰어다녔는데 LA에서 10,000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하고 8,000명이 투표를 하셨어요. 그래요. 매우 소중했지만 어쨌든 효능감이 성북구 한 구에서 몇십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내가 정말 이 선거에서 몇 표라도 더 갖고 오고 싶은데 한 것에 비해서 이제 표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면 한국에 들어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그 신계륜 의원 측에서도 오퍼가 제안이 있었고 근데 뭐 완전히 결정된 제안은 아니었지만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해서 고려한다는 말만 듣고 짐 싸들고 1월 말에 들어와서요. 몇 달 좀 놀긴 했는데 그래요. 이게 놀 자리 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기려고 왔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런 보장도 없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달은 처갓집에 머물면서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그해 여름에 신계륜 의원실에 취직이 돼서 맞아요. 그때 여름에 저 형님 그 종로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 전 부치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맞습니다. 저는 음식은 기억합니다. 저도 기억을 주로 음식을 위주로 하는데 같은 역시 안동김 씨라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저 김성회 소장님은 정말 그 당시에 뭐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아니 지금 남들은 다 이민 갈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조국의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이러고 들어왔으니 아이고 이 형님이 나보다 나이가 한 2살, 3살 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도전 정신이 이렇게도 많이 불러. 3살 아닙니까? 1살 아닙니까? 형님 72년생이잖아. 2살이구나. 네, 2살 많으세요. 72년생이시고. 엄청 많네. 서태지 나이. 그렇습니다. 서태지 나이. 하여간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이제 돌아오셔서 신계륜 의원실 보좌관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정청래 의원실에서 또 활동하시고 정청래 의원이 또 비운에 컷오프를 당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런 어떤 정치적 이상을 끌어안고 이제 20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또 손혜원 의원실에 계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손혜원 의원이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서 정청래 의원에게 의리의 제스처를 취한 건데요. 뭐였냐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수석보좌관이라는 거는 그 사무실의 후원금, 돈의 흐름, 정치적 인맥, 정치적 결정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보좌관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 이것을 정청래 의원 보좌관에게 맡겼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너에게 공개한다. 네. 물론 제가 이제 미주알 고주알 정청래 의원한테 가서 뭐 누가 있었고 누가 얼마 줬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장 내밀한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정청래 의원 보좌관에게 줌으로써 네. 나는 당신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다 하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놀라운 정치인이죠. 사실은 이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쓰레기 언론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이미지에 많이 동화되는데 그분의 그 삶이나 또 의정활동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예.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태프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또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희생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의 그 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디테일 면에서 참 많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 손혜원 의원이시고 굉장히 훌륭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셨어요. 예, 보좌관 하시면서 네. 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정청래 의원은 가자마자 저기 가서 들어누워 버렸어요. 세월호 천막에 가서. 저기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24일간 단식을 했는데 하하, 예. 그러니까 그때 뭐랄까 하여튼 갑자기 이 문재인 의원께서 단식에 동참하시면서 의원이 나도 가서 문재인 의원과 유민 아빠를 도와야겠다 이러시는 거여서 의원님 단식이라는 건 출구가 없는데 이렇게 가시는 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됐고 일단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돕냐. 그러고 그냥 뛰어가서 자리도 없이 들어가서 단식을 시작해서 24일을 버틸 줄은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기였고 그 저희는 보좌관들이 3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같이 있었거든요. 24시간씩.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은 한여름에 그 아스팔트에서 막 그 소음 매연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또 씻는 데가 있어요? 씻는 데 없어요. 예. 화장실도 멀어가지고 아이고. 그런 데서 버티면서 하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을 받고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 국정감사 기간이 됐죠. 국정감사 기간이 됐는데 이제 제가 하나 했던 게 카카오톡 사찰 문제가 그때 한창 논의가 되던 때인데 맞아요. 예, 그 텔레그램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예, 그럴 때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야 네이버 밴드는 안 들여다보겠냐 카카오톡만 들여다보겠나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제가 신계련 위원장실에 있을 때 노조 형님들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수배를 해보니까 네이버 밴드를 사찰했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그걸 한번 흔들어 갖고 네이버랑 카카오가 다 사과를 하고 그때 카카오톡이 사흘 이상의 그 채팅 내용을 회사 서버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법을 바꿨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좀 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린 노조랑 친하게 지내는데 전국에 26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시군구랑 시도를 다 합치면 17개, 143개, 243개에다가 제주도는 3개가 별도로 있어서 네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도로 보수하시는 분들, 행정요원들 이런 분들이 다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제보를 저희가 노조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입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26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임금 테이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주고 있는지 몇 호봉에 얼마가 나오는지를 주면 같이 노무상에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263개한테 다 받아냈습니다. 경상도에 10개 못 받았구나. 홍준표 의원이 이것은 도정이지 국회가 들여다볼 사무가 아니라서 홍준표의 경남만 못 받고 이래저래 홍준표하고 악연이네요. 그 외의 지역은 다 받았는데 무려 50%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적발해서 제가 그때 받았던 가장 그 뭉클했던 전화는 목포에 계신 어떤 노동자분이었는데 그래서 3년치 밀린 임금 100 몇십만 원인가가 통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국회에서 다 챙겨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사실 그렇게 해서 행정안전부도 그때 자기들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전담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노조원이
3만 명인데 네. 3만 노조가 8년 동안 투쟁하면서 얻어오지 못했던 성과였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거를 해낸 거죠. 김성애 보좌관이 해낸 거고. 아니, 저는 이제 아이템을 잘 만든 거고 그때 이제 사실 뭐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정청래 의원 워낙 호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문회 하기 전에 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해서 예. 이만저만해서 비정규직 전담팀 신설을 어떻게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 가로치고 그럼 살살 하고 가로 닫고였지. 예. 이제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아, 제가 적극 신설하겠습니다라고 예. 답이 돌아와서 예. 의원님 이제 청문회를 좀 살살 해주고 그 사람이 장관이 돼서 네. 결국은 그 직제를 신설해서 예. 전국에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처우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됐던 것. 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네. 그림이라고 뭐 좀 자랑이라면 자랑이. 알겠습니다. 아유, 참, 그 일 생각하니까, 정치란 무엇인가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은 기득권, 권력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예. 하면, 그러니까 크게 도울 수 있는 일도 많이 있고요. 또 의원이 한마디 하면 한 사업체나 한 사업장이 망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되게 긴장의 연속이긴 한데요. 네. 그런 좀 파괴적인 일 말고도 생산적인 일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도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네. 그것에 의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좋은 혜택을 보게 되니까 그런 데 보람도 느끼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손혜원 의원 돼서 여당으로 넘어오니까 이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이 인생 자체가 너무 안락해지는 거예요. 정부 여당 보좌관이 되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깜짝 놀랐다면 놀란 거고 충격받은 건데 이제 김영민 브리핑 때 그때 제가 전화해서 뭐 네. 요즘 20대 뭐 그냥 취업이 잘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면 혼난 적도 있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예.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거를 제가 너무 네. 간과한 이런 걸 쭉 보니까 저도 20대 때 불만이 많았는데 50대는 불만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딱 그 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샌가 기득권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좌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되고 더 컷 유세단을 또 결성해가지고 전국 각지를 다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얼마나 당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정청래 의원이랑 네. 그 뭐 얘기를 길게 할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 정청래 의원께서 컷오프가 있던 날 네. 모처에서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가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데 첫 선언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낙천하면 전략공천 낙천하면 무소속 출마해서 우리 당 후보를 제끼고 상대 당이 당선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도전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네.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 근데 나는 새누리당이 마포에서 의원하는 건 못 보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알아라라고 첫날 딱 잘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지형상 그다음에 이제 이 논의돼야 되고 이제 협상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는 열흘 후에 공개했지만 정청래 의원 첫날 첫 마디가 그러니까 보좌진들의 조언 이런 것 그 주변에 있던 아주 가까운 참모들의 조언 다 딱 자르고 나는 이 당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래서 불출마를 결심했고 야 근데 우리가 이번 총선 승리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공포의 외인 구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 공포의 외인 구단 보면 이제 사회에서 다 낙오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낙오당한 후보들을 모아서 한번 의원님 네. 그때 의원님이 좋다.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네. 손혜원 의원이 이름을 예. 더컷 유세단으로 줘 무슨 공포 외인 구단이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름은 예. 더 컸으면 좋겠어. 더 컷. 그래서 그때 했던 남영희 후보가 더 예. 커서 이번에 예. 미추홀에 출마하죠. 그랬군요. 예, 정청래 의원 더 커서 예. 마포홀에 출마하죠. 네. 그때 김빈 후보도 같이 했는데 더 커서 이번에 도전했다 뭐 안타깝게 탈락했지만
그때 함께했던 분들 김용희 이사장님 더 커서 지금 이제 이게 가 계시고 그런 식으로 그때 낙천했지만 우린 원팀이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더 커 유세단을 만들어서 한 3주 동안 10,000km 넘는 여정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정청래원 뭐 그 속에 입다 허는데 7시에 나와서 망원역 앞에서 1시간 동안 손혜원 의원 손 붙잡고 인사하고 8시에 김포공항 가서 저기 내려가서 부산 가서 선거운동하고 그러고 또 저녁 7시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퇴근 인사하고 그렇게 저희가 한 달을 내내 돌아다녔었어요. 남의 당선을 위해서. 그러나 남의 당선을 위해서. 진짜. 예,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 뭐 그런 희생 또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정청래가 참 큰 정치인이 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 아픔이 지금의 정청래 의원을 또 크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이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그러니까 방송에 국회에서 비춰진 모습에 워낙 강렬하게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고생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뭐 직원들하고 맞담배도 스스럼 없이 피시는 정도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직원들한테 화를 안 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벌써 6년 가까이 이래저래 뵙고 있는데 한 번도 저한테 화내신 적이 없어요. 예. 정말 따뜻한 사람인데 그 판도라라는 MBN 프로그램에서 정청래 의원의 그 유려한 말솜씨와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서 그게 또 이제 본인에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방송국에서 지금 라이브 대결 중이라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예. 네. 손혜원 의원 보좌관 하시면서 네. 지금도 계속해서 시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 알아야 바꾼다. 검찰 알아야 바꾼다. 이 시리즈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 스태프 역할을 하셨고 또 사회도 보셨고. 예. 그러니까 경제 알바, 검찰 알바. 근데 공교롭게도 경제 알바 주진영, 검찰 알바 최강욱. 그러네요. 이분들이 열린민주당의 주축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되면 좋겠는데. 네, 높아 저도 좀 보입니다. 묻어가게. 예.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매년 3월이면 페이스북이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컨퍼런스 H라고 굉장히 큰 행사를 하는데 마크 주커버그라는 대표가 이 양반이 3월에 올해 한 해 페이스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걸 3월에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청래 떨어지고 더 컸다면서 엉엉 울면서 그 컨퍼런스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올해는 페이스북 라이브의 시대가 열린다. 이게 이제 그 방송의 핵심이면서 거기에 조그만 미보라는 장비를 들고 나와서 이거를 사용해서 그 좀 더 다양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 라이브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비를 그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8월에 제일 먼저 받아갖고 손혜원 의원을 꼬셨지.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알바, 검찰 알바가 김성애 보좌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거군요. 제가 그런 종류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로 힘을 키우면 우리가 언론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적중했네요. 예, 뭐 우연히 잘 맞았죠. 근데 이제 연말까지 좀 하다 말다 연말에 주진영 선생하고 김갑수 선생이랑 송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장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한 10만 이렇게 대박이 나요. 그 당시에 10만 아무도 안 봤을 그럼요. 때보다. 대단했죠. 그거는. 근데 손혜원 의원이 여기서 딱 캐치를 하고 이거는 정규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손혜원 의원이 주진영 선생을 섭외를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코너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판을 깔고 프로그램을 손혜원 의원이 쌓아서 합작으로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만들어서 2번 방송을 했는데 히트를 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 장비로 라이브를 하고 별도로 DSLR 카메라 2대를 설치해서 의원님이 아름답게 나오시도록 별도로 찍어서 유튜브에는 콘텐츠를 얹고 유튜브의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콘텐츠를 얹고 그다음 녹음은 따로 마이크로 해갖고 그거를 팟캐스트에 올렸어요. 팟빵에. 그래서 팟빵에서 회당 조회수가 100만씩 막 나왔었는데 그랬어요 진짜. 3회까지 하니까 주진영 선생님 전 잘 모르는데 말씀 너무 잘하시고 좋더라고요. 내공이 대단한 그래서 제가 의원님 이거 책을 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책도 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매회 방송할 때마다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녹취를 다 쳐서 12회 방송분으로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책이 나와서 책은 5만 권 팔고
유튜브, 페이스북, 팟캐스트에서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하나의 매체가 됐어요. 미디어가 됐어요.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기자들 따로 만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의원이 그 얘기를 잘 들었고 그러고 나서 조국장 그 다음은 뭘 할까 했는데 그때 조국 교수가 네. 민정수석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조국 교수와 최강욱 변호사가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리는 검찰 개혁의 그림을 최강욱을 불러다 듣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예. 그래서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했고 거기서 전 사회에서 빠지고 거기에 이제 김남국 변호사를 의원님이 섭외를 해서 야, 김남국까지. 야, 이 스타 산실이네. 예, 그렇게 세 사람이 사실이야. 앉아서 예. 검찰 알아야 바꾼다라는 컨텐츠를 만들었고 그것도 책으로 기획이 돼 있었었는데요. 네. 그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를 들어가는 바람에 예. 책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검찰 알아야 바꾼다 돌려보면요. 네. 저 뒷목이 서늘해요. 예, 진짜. 아니, 어제 그 예언서 같은. 그렇죠. 예, 그런 형식으로 해서 최강욱 비서관이 그리고 있는 검찰 개혁의 그림이 거기 잘 나와 있고. 네. 지금 뭐 열린민주당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분이 오셔서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한번 국회에서 만들어 보면 정말 저는 이분이야말로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뭐 검찰에 그 화장실 속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까지 다 바삭하게 읽으시는 분인데 대단한 내공이죠, 진짜. 저도 거기 한 자리 껴갖고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손혜원 의원 보조하시면서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SBS가 손혜원 의원을 그야말로 사륙을 했죠. 됐죠, 예. 근데 참 그 손혜원 TV가 없었다면은 그냥 뭐 손혜원이라는 사람은 그냥 매장되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키워놨었는데 그 네. 당시에 구독자가 3만으로 동네에서는 제일 많은 축이 요즘이야 뭐 20만 30만 맞죠. 그때 3만이 1등이었는데 네.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대응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네. 우리가 반박할 내용들 준비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걸 내보내고 그거를 기자들이 쓰면 왜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뷰를 하면 내 진위가 아니었다. 나중에 그건 소용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웠었고 게다가 또 양심 언론인 목포 MBC가 또 확실하게 또 팩트를 뭐 엄청 도와줬죠, 진짜. 팩트를 제대로 체크해 주었고요. 네. 예. 아유, 그 당시에 언론 개혁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시급한 과제인지를 몸소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짜 뉴스 해도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나중에는 하다 무슨 보도가 나오냐면 손혜원 의원이 국가무형문화재하고 지방무형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네. 이 둘의 처우가 상이해요. 네. 지역마다 다르고. 근데 둘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근데 무형문화재는 문제가 뭐냐면 딱 한 사람만 그 분야의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분이 40에 무형문화재인데 내가 20에 들어와서 일을 배웠어. 근데 이분이 무병장수에서 90까지 살았어. 네. 그러니까 이분은 70이 되도록 무형문화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기간이 지나면 두 사람을 하게 준다든지 그리고 지방과 국가를 묶어서 좀 새로운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자고 계획을 세우고 손혜원 의원이 준비를 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 국가 무형문화재 중에서 총 하면 700분 정도 되는데 350분을 5차례 걸쳐서 지역별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네네. 이 두 개를 합치는 거 어떻게 할지. 이 간담회를 했어요. 이건 팩트야.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남편 되시는 분이 하이엔드 코리아라는 그 전통 공예품을 파는 샵을 서울역에서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무형문화재들 작품을 놓고 팔았어요. 납품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지방 무형문화재가 있었어요. 네. 이게 기사는 어떻게 묶여서 나왔냐면 네네. 손혜원 의원이 자기랑 거래하는 두 사람의 지방 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바꾸려고 이 모든 포럼과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기자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근데 그야말로. 이게 이제 무슨 부작용을 일으켰냐면 그래서 국가와 지방을 합치던 것이 국장 산하에서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백지 그날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700분의 처우 개선하는 문제가 달려 있었던 건데 네. 그냥 그날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정책은 사라지고 손혜원 의원은 생명에서 쫓겨나고 예. 한국일보는 그 뒤로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후속 보도를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생양아치들 진짜 아유. 전 정말 그런 보도 쏟아지는 보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속이 상해갖고 예. 만약 국회 가신다면은 이거 하실 개혁이 많습니다. 뭐 검찰 개혁, 또 우리 사회의 기득권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 그리고 언론 개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신 주제들을 뭐 우연히도 좀 뭐 주진영 선생, 최재광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주제고 저도 거기서 이제 같이 조력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언론 사실은 같은 경우 열린민주당의 성패는 민주당의 개혁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과거엔 정의당이 그런 역할 많이 했었는데. 예, 그래서 정의당 그런 점에서 정의당을 찍으셨던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찍어 주시리라 기대가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언론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혐오 뉴스가 다르고 이제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가짜 뉴스나 기사를 좀 잘못 썼다고 정부가 어떤 특정 언론사를 탄압하는 형태로 가는 건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네, 큰일 그게 나죠. 아무리 조선일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한 것은 맞지 않고 사실은 소비를 줄이도록 이 시민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왜곡되어 있는 건 플랫폼, 네이버라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독일은 유튜브가 그런 혐오 뉴스를 생산하는 것을 과징금을 세게 때려요. 그러면 유튜브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실명제까지 댓글을 다 공개하는 것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부터인가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는 이유는 추천 누르고 댓글 달면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광고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댓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설령 매크로나 작전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많이 달면 달수록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조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뭐 기사가 뭐 100만 건이 물론 100만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만 건이랑 마찬가지고 손혜원 의원도 2주 동안 15,000건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정말 쓸만한 기사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서 아픈 기사가 있느냐는 아닌 거예요. 그냥 클릭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재생산을 해서 네이버 전체가 그냥 손혜원으로 도배되고 조국으로 그러니까 손혜원을 도배되는 마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런 것들을 난장을 쳐놓고 실검에 오르고 사람들은 거기 와서 필요 이상의 분노를 쏟아넣는 과정에서 아무도 득이 되는 사람이 없고 언론사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클릭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네이버는 그 체류 시간으로 광고를 벌고 있는 이 구조 이 구조에 대해서 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를 만드셔서 그동안 구상하셨던 이런 정치의 선진화 이 그림들을 그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제 싱크와이 활동 보면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정치 소비자라고 하죠. 이 유권자들한테 여러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하시고요. 이 싱크와이를 설계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에 갈 수 있게 된다면은 이런 여론을 어떻게 정치에 수렴하시고 반영하실 것인지 그 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열린민주당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 호별 방문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호별 방문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시장 돌아다니는 거랑 그다음에 관변단체 축사하러 가는 거랑 그다음 아침에 조기축구에 찾아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기축구에 가면 300명이 있어요.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 축구장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면 그 100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찍지. 무조건 찍는 거예요. 근데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요? 100억씩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0억의 예산을 정치인 입장에서 나를 확실히 찍어줄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정치적으로 옳은 입장인 거예요. 하지만 그 100억을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다른 유권자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유권자들은 다 이 핸드폰에만 들어와 있는 거야. 여기 댓글에 존재하고 네이버 댓글에 존재하고 소셜미디어, 페북, 트위터 이런 데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도 그런데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글이 커뮤니티에도 상위에 올라가고 추천을 받는 구조인 거잖아요. 거기 추천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싱커회를 만들었고 감사하게도 12,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말을 걸어서 친구가 지금 되어 주셨고 네.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 7월에 의정 활동의 주제는 뭐로 하지? 우리 직원들끼리 좀 회의를 하겠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근데 똑같은 질문을 싱커웨이 패널들한테 던지는 거죠. 올 여름인데 예. 어떤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의정 활동 해봤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하면 주관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주관식을 개량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소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 의견이 많네. 그럼 좋아. 그러면 이런 걸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 제가 이걸 호별 방문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10,000명의 유권자를 만나러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0,000명으로부터 이제 답변 한 4,000개 정도 돌아오는데 4,000명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면서 정치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배우고 주관식 답변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개량을 해보면 세대 간의 차이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답안지를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저는 정치가 그렇게 소통을 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열린민주당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싱커웨이 물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뭐 비례연합을 지지하시거나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지를 싱커웨이를 통해서 물어보고 국민들이 만드는 100대 공약 이런 걸 이제 싱커웨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좋아요 한 번만 누르던 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뭐 거명하진 않으셨지만은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이 네트워크 플랫폼이 생동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네요.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아크로폴리스 이 광장이 좁아서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모바일은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있고 5천만 명이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지금이 직접민주주의를 정말로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바일로 다가가면 된다. 네티즌이라는 말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해서 우리가 네이버 뉴스를 핸드폰으로 보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티즌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네티즌이거든. 이제 여든 대신 할아버지도 유튜브를 보시고 8살 먹은 꼬마도 유튜브를 보고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소통한다고 해서 누가 소외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싱커웨이 패널 중에도 60대, 70대 분들도 뭐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해외에서도 또 한 10% 많은 분들이 또 의견들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을 통한 연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뭐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소통을 왜 이걸 비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보좌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정치인이 직접 해서 그 민심을 체득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이었고 지금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선거에 이제 나서겠다 이 뜻을 밝혔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사표를 또 던진 김성회 소장과 함께 했는데 우리 김 소장님,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워낙 쟁쟁한 분들이 지금 많이 후보로 들어오셔서 국민 공천 심사단의 표를 못 받은 뭐 얄짤없이 밀려난 상황이라 뭐 오늘 방송 내용이 마음에 들었고 이런 친구도 한번 격려해주고 싶다라는 분들은 open민주.org에 가셔서 그 경선 참여단에 열린 경선 참여단에 등록을 해주시거나 당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이번 주말 1월에 있는 투표에 함께 해주시면 그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접수를 하고요. 네. 접수된 인원에 한해서만 선관위에서 그 하는 아주 공정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1월 이틀 동안 투표를 해서 순번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님, 그 신청이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예, 금요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한 많은 그런 참여를 또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성회 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정치 부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